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노래 가사이긴 해도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남이었던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면서 님이 되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두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 수 있었던 제 삶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기도 하고요. 제가 겪었던 남이 님이 되고 또 가족으로 또 한 번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되는 중년에 접어들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자면 바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바다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까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고요. 바다 근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다에서 난 것들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생선을 팔기도 하고 또 물질을 하면서요. 그곳에서 저희 아빠는 어부가 되는 대신 얼음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셨고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잠에서 깨 큰 얼음 덩어리를 트럭에 옮기고 각각 어시장과 횟집에 배달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바다에서 난 생물을 다루는 이곳에서 아빠의 얼음은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아빠 이야기만 해서 조금 이상했을 수 있는데 저에게는 엄마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후에 3살이 되던 해, 엄마는 갑작스럽게 닥친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부터 아빠 손에서 계속 성장해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거나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어요. 부유하진 않아도 아빠의 사랑은 늘 풍족했고 저 역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아직도 저는 어린 시절 퇴근을 하며 손에 들고 왔던 회보다 더 맛있는 회를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거든요. 김은주, 오늘도 아빠가 너 먹을 회 가져왔지? 저녁 아직 못 먹었지? 오늘은 우럭이야. 우럭이 좋더라고. 우리 딸내미 준다고 하니까 아빠 거래하는 횟집 사장님이 그냥 주시더라. 우리 딸이 복덩이긴 한가 봐. 얼른 먹어. 우와, 아빠 최고. 나 배 엄청 고팠거든. 같이 먹자. 우리 딸 회 좋아하는데 아빠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이런 건 자주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빠가 가져다주는 이 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맛있어. 아빠와 저는 둘 사이의 소박함 속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아빠 또한 외롭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그 이유는 아빠 곁에 늘 가족처럼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건 바로 아빠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아빠와 같은 직장을 다니셨던 분이었고 제가 아빠에게 듣기론 아빠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함께 동네에서 지내던 절친한 친구라고 하셨어요. 얼음 공장도 함께 입사를 했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전역해 오면서 서로 동기이자 격려를 하는 그런 사이라고 했고요. 어찌 보면 엄마보다 더 오랜 인연을 가진 분이기도 하니 더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아빠와 아저씨는 꼭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어요. 아저씨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남으면 남아서 같이 정리를 해주고 함께 퇴근을 할 만큼 친한 사이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두 분이 형제 같았으니 말 다 했죠. 함께 일하고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아빠가 가는 자리에는 어디든 아저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 역시 자연스럽게 아저씨와 친해졌어요. 아빠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학교가 끝난 후 얼음 공장으로 갔고 그곳에 가면 늘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아무도 절 신경 써주지 않는 곳인데 아저씨는 저를 발견하면 늘 와서 장난도 치고 맛있는 것도 주는 그런 친절하면서도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왔구나. 왜 안에 의자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지? 여기 쪼그려 앉아 있어. 뭐 하고 있었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퇴근하고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아유, 그래. 지금 점심시간 막 지난 시간인데 밥 먹었어? 배는 안 고파?
아빠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배고플 것 같은데 아저씨가 군것질거리 좀 줄게. 자,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면 금방 오실 거야.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도시락도 변변치 않게 먹고와 배고팠던 저는 늘 배를 채우면서 아빠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저를 유독 예뻐해 주시는 아저씨의 애정은 아저씨의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그리 좋게 보일 리 없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당신들 딸보다 저를 더 챙기고 예뻐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줌마는 저를 좀 싫어하는 듯한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보였어요. 당신 또 제 용돈 주고 왔지? 정말 누가 당신 자식인지 구분이 안 가? 우리 집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또 쟤부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은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은 용돈 이미 줬는데 뭘 그걸 또 뭐라고 해?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애들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얘 아저씨가 네 아빠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겠어 정말. 이 여편애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빨리 들어가. 그 당시에 아줌마와 아저씨가 말다툼 비슷하게 하는 말을 듣고 별다른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지금와 생각을 해보니 아줌마는 확실히 절 미워했고 그래서 어린 저에게까지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집의 가장이고 중심이었던 아저씨 말을 거스르진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줌마의 말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저씨에게도 저와 같은 두 딸이 있었어요. 저보다 5살, 7살이나 많은 언니들이었죠.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아줌마의 영향으로 그 언니들 역시 절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저를 신경 쓰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 아닌 질투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일 뿐이고 진정한 가족들은 본인들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아빠는 절 딸처럼 아껴주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지냈고 전 두 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그리고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빠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아빠 공장으로 향했는데 공장은 평소답지 않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구급차가 들어왔고 이내 구급대원에 들 것에 한 남자가 들려 나왔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란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불렀고 아빠는 손에 빨갛게 피로 흥건한 수건을 두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실려갔어요. 알고 보니 얼음 작업을 할 때 동사를 늘 조심해야 하는데 아빠는 그날따라 부족한 인력에 물량이 많았던 상황에서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맨손으로 얼음에 닿자 놀라서 잠시 한눈을 팔다 얼음을 자르는 절단기에 손이 잘리게 된 것이었어요.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두 군데 모두 다 절단되었다고 했고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그 손가락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아파서 정신을 겨우 차린 아빠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주 냉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환자분, 일단 봉합은 했고요. 치료는 다 끝났어요. 수납해 주시고 병실로 올라가셔야 해요. 수술이 꽤 복잡하고 어려워서 금액이 커요. 이거 결제하셔야 올라가니까 빨리 결제하세요. 네? 병원비요? 저 그냥 일단 퇴원 처리하면 안 될까요? 퇴원하시면 위험해요. 감염 위험도 있고요. 일단 돈 수납하고 오세요. 아셨어요? 수술비는 당시 기준으로 20만 원 남짓이었는데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입원까지 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까지 더하면 좋기 30만 원은 넘는 금액이었고요. 다쳤지만 현실로 돌아온 아빠와 저에게 그만한 돈은 당연히 없었어요. 입원을 하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며 안절부절하던 아빠에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은 바로 아저씨였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입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고민도 하지 않고 빠르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치료해야 된다고 하잖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 사람. 그리고 이게 말이 돼? 작업량이 2 이상은 필요한데 급하다고 자네 혼자 듣고 그 일을 다 시키니 이사달이 나지. 이건 분명히 산재야. 산재 처리 말해봤어? 다 내 책임이라고 하지 뭐. 안 해주겠다고. 내가 안전수칙 안 지켜서 그렇다고. 회사 책임 없다고 하지 뭐. 그게 말이 돼? 회사 인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실인데. 됐어. 어쩔 수 없지.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이 사람만 손가락이 잘려나갔어. 그게 말이 돼? 내가 가서 알아봐야겠어. 됐어. 그러지 말어. 그러다 자네까지 잘려. 그만해. 말려들지 마.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누구보다 화난 표정을 하며 나가버렸고 그 길로 회사로 달려가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저씨는 사장실 문을 부술 듯 박차고 들어가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대로 산재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갈 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협박에 회사도 2손 2발 다 들었는지 굴복했어요. 아빠는 그 덕분에 병원비 전액과 그 당시 꽤 큰 돈인 위로금까지 두둑히 받았어요. 분명 정말 잘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순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빠와 아저씨 모두 다 회사에서 해고되었거든요. 아빠는 아저씨에게 너무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아빠의 미안함을 없애려고 아저씨는 어차피 작은 사업 시작하려 했다면서 아빠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퇴원했고 아저씨는 아빠에게 작은 얼음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염치가 없던 아빠는 아저씨에게 그 당시 동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돈을 보태며 성의 표시를 했어요.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받으며 동업을 하자고 했죠. 그치만 아저씨의 가족들은 이런 아저씨의 결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개업식 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알았어요. 아저씨의 가족들에게 저와 아빠는 정말 민폐 그 자체라는 것을요.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셨거든요. 아니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굳이 개업하는 날까지 재수없게 봐야 해? 어허, 이 사람 말 가려서 하랬지? 아니 그렇잖아. 꼴랑 큰 돈 내고 같이 동업한다면서 일을 하질 않나? 도대체 저 집에 뭘 빚어서 그래? 우리 애들 먹고 살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 아줌마를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건지 아저씨는 냉정하게 아줌마를 개업식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절 알았는지 아저씨는 저에게와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떡 맛있게 먹어. 아저씨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 덕분에 아빠와 저는 제2의 삶을 살았어요. 동업이라고 했지만 아빠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도 진학했어요. 세무회계학과에 진학해 세무사가 되면 아빠와 아저씨에게도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아빠는 식사를 하시다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셨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진단은 장폐색이었어요. 조금만 빨리 치료했다면 괜찮았지만 너무 늦게 방치를 한 덕에 아빠는 2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온전치 못했는데 그런 절 도와준 건 당연히 아저씨였어요. 장례식 내내 함께 했고 발인도 도와주셨어요. 그 후 저는 세상에 혼자처럼 살았어요. 간간히 아저씨에게 연락을 드리면서요. 대학 졸업을 하고 난 후 세무사가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저씨의 제안으로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저씨의 아들이었고 2살 차이가 났어요. 저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들을 한번 만나줄 것을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저씨가 저에겐 시아버지로 바뀌었고
꿈에 그리던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딱히 이렇다 할 가족도 없고 준비를 할 줄도 몰랐던 저를 위해 시아버지는 아빠를 대신해 모든 결혼 준비를 함께 도와주셨어요. 물론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를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에게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연히 가족이 되면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랐어요.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사사건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무사 일도 해야 하는 저였지만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점심 저녁까지 모두 다 차리도록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또 집에 행사가 있으면 집안일이나 준비는 모두 다 제 몫이기도 했고요. 사실 저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모두 참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결국 제가 견디지 못한 채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는데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당연한 듯 시어머니는 손도 까딱하지 않은 채 저에게 모든 준비를 시키셨고 시누이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저에겐 익숙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부엌 너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근데 쟤는 도대체 뭘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깡깡한 우리 아빠가 죽고 못 사는 거래?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결혼까지 시켜서 붙여놓고 살잖아. 낸들 아니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것도 제 능력이지. 아유, 말도 하지 마. 그 얘기하면 한숨만 나오다 못해서 화가 날 지경이니까. 아니 그렇잖아. 본인 자식들한테도 한 번에 다정하게 말도 안 해주는 양반인데 어쩜 며느리한테만 저렇게 사근사근하냐고. 뭐 있는 거 아냐? 나야 모르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자기 자식들보다 예뻐하는 거 보니 밖에서 나온 딸인 건지 뭔지. 아유 몰라. 제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밖에 안 해. 미친놈의 영감탱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단순하게 시아버지가 절 예뻐한다는 것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지. 제가 시아버지의 배다른 딸이라던가 저희 엄마와의 사이에서 몰래 낳아온 딸이라 각별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본인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나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를 하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어른들한테 하는 예의도 못 배웠니? 엄마 없이 커서 그런가 애가 본때가 없다니까. 어머니, 말씀 삼가서 해주세요. 제가 왜 예의가 없나요? 어머니가 지금 아버님이랑 제 이야기 말도 안 되게 하시는 건 절 배려해서 하는 말씀이시고요. 어머 우리 얘기 들었나 봐.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됐어 뭘 대단한 일이라고 변명까지 해. 내가 없는 말 했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는 나랑 우리 애들이지 왜 네가 화를 내고 난리야? 아무리 그래도 근거 없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이 집에서 할 도리를 못한 건 뭔가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드릴게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막말을 듣고 이 집에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진 후 집을 나와버렸어요. 서럽기도 했고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 집에서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요. 시집살이를 한다고 속을 털어놓고 올 친정도 없는 저로서 너무 서러웠지만 그렇기에 더욱 저를 지켜내야 했어요. 이 사건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후 모두에게 알려졌고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간 이유와 사연을 시어머니와 시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했지만
결국 제 성격을 잘 아는 시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고 바른 대로 말을 하라며 화를 내셨고 결국 다 밝혀졌다고요. 그날 저녁 제가 집을 나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은 시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제가 혼자 있는 아빠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도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놀라 일어나 나갔고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평소 사과를 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걸 보니 아마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난 후에 사과를 하고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완강함에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와 신우들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절 괴롭혀도 저에게는 멋진 시아버지와 남편이 버티고 있었으니 살만했어요. 그렇게 추석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고 제 결혼 생활도 나름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을 하늘이 시샘한 것인지 시아버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평생 담배를 태우시긴 했지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 목이 아프시다고 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처음 동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 후 예사롭지 않으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소견서를 받아 병원으로 가 검사를 하니 진단은 폐암이었어요. 심지어 폐암 말기로 회복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곧이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듣지 않아 입원을 해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폐암 소식은 온 가족의 충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 긴 병의 효자는 없다고 했던 말이 맞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지더라고요. 일도 하며 저녁에는 간간히 시아버지를 보러 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픈 시아버지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혼자 계세요? 언제부터 혼자 계셨어요? 몰라. 아까 친구 만날 일 있다면서 나가서 안 왔어. 온 김에 나 물 좀 줄래? 목이 마른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 여태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 언제부터 목이 마르셨어요? 아유, 정말. 시어머니보다 더 가관인 건 시누이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프게 된 후 병원에 오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그동안 본인들을 누르고 있던 시아버지의 병세 악화는 희소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두면 안 되는 환자를 두고 자꾸 자리를 비우니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간호를 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문제는 시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로 자꾸만 무언가 결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아버지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남편은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아빠는 병원에 있는데 이런 명세서가 왜 날아오냐고. 내가 간병도 하고 전양반하고 평생을 살아줬는데 이런 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 환자가 있는데 병원비 생각은 안 해?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내 돈 될 거 아니잖아. 아빠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재산 분명히 너랑 네 마누라 앞으로 다 남길 게 뻔한데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목 챙겨야 하지 않겠어? 큰 시누이의 말을 들으니 저 역시 화가 났고 참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 대화에 끼어들어 한마디 했어요. 아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은 빠져.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떠드니? 뭐라고요?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 가족? 며느리밖에 안 되는 주제에 감히 시댁 일에 간섭을 해? 진짜 숨겨둔 딸 아니면 입 닥치고 빠져.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버님, 지금 아프세요. 아픈 사람 돈으로 이게 맞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폭발을 했고 터트리듯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내가 배우자야. 니들 누구도 이럴 권리 없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어? 시어머니는 이 말을 남긴 채 떠나셨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시아버지 병실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가족들의 태도를 보니 시아버지가 불쌍해질 지경이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억눌렸다는 이유 하나로 병세가 심각해진 사람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다니요. 시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늘 저와 남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셨고 빨리 세상을 떠나야 편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병세가 악화되어 치료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수술 역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모두 다 장례식을 치르러 왔고 일단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과 함께 장례를 지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장례식에서 시어머니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한 번을 찾아와 보지도 않았던 양반이 막상 영정 사진 앞에서는 누구보다 슬픈 척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 모두에게 남편이 떠난 슬픔을 이야기하며 누구보다 애절한 부부였던 척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장례식은 끝나갔고 장례식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을 계기로 시댁 사람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졌고요. 장례식 부의금을 들고 정산을 하려고 나서는 저와 남편을 갑자기 붙잡더니 부의금 봉투를 뺏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돈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버님 장례식 결제 정산해야 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결제해. 근데 니네 돈으로 해. 내 남편 아니고 네 시합이었잖아. 이건 내가 그동안 그 노인네 소발 들어준 값이니까 절대 못 준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창피하게. 뭐가? 어차피 상속도 못 받잖아. 그럼 이거라도 챙겨서 네 누나들하고 나눠야지. 아무튼 니네 알아서 해. 남한테 돈 쓰고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네 마누라한테 정산하라고 하던가. 아째 돈 잘 벌잖아.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절대 줄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다 가로채 버렸고 결국 모든 장례식 비용은 남편과 제 돈으로 충당해야 했어요. 상속 역시 시아버지는 오직 남편에게만 남겼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긴 했지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 시아버지의 49제 이야기를 해도 남처럼 굴었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때 느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피로 다 얽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가족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보면 볼수록 정이 떨어졌고 정말 남인 제가 남처럼 굴어줄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처럼 지내며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나 첫 제사 기일이 되었어요. 이날 역시 모두 다 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첫 제사는 치르겠다고 하면서 먼저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같이 온 저를 보며 벌써 불편한 티를 내셨어요. 아유, 정말 쟤는 뭐 끝까지 쫓아다니네. 오려면 너는 어제 왜 객식구는 데리고 오냐 재수없게.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제가 미웠고 며느리라고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아버님 첫 제사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제가 참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뭐하러 남의 식구가 왔냐는 이야기를 하며 반가워하지 않더니
이내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저를 부르며 제사 준비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애초에 준비를 했을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사 음식을 준비해 갔어요. 직접 준비하는 건 시간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음식을 시켜서 준비하기도 했고 또 시킨 음식 중 기름 냄새를 내야 한다는 옛말이 생각나 열심히 다시 조리를 하면서 바쁘게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제사 준비까지 하니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제사를 지내야 할 시간이 되자 그제서야 시누이들은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어머, 집에서 젖냄새가 진동을 한다. 젖냄새가 나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 맛있겠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온 작은 시누이는 덥석 제가 만들고 준비를 해둔 전에 손을 대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막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 작은 형님, 이거 제사 지내려고 담아둔 거예요. 드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제사 다 지내고 난 후에 드셔야 해요. 나름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음식을 저지당한 작은 시누이는 기분이 상당히 상한 것 같더라고요. 집었던 전을 던지듯 내려놓더라고요. 참나, 자기가 준비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깟 전 좀 먹는다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경을 칠 거야 뭘 할 거야.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이 말을 한마디 남긴 후 기분 나쁘다는 듯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서로에 대한 불쾌감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를 오고 가면서 제사 준비는 시작됐고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상까지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다 차린 후 제사를 지냈어요. 저 또한 시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싶어 절을 하려고 제사상 앞에 서자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막더라고요. 어머, 얘 너 지금 뭐해? 객식구가 왜 절을 해? 무슨 사이라고? 하지마, 넌 그냥 뒤에서 기다려. 저 역시 가족이고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사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꾹 참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뒤로 돌아가 혼자 나름의 인사를 드리며 묵념을 했어요. 그렇게 제사가 모두 다 끝이 나고 나니 치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음식을 바로 먹는다고 해도 상에 올렸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소분한 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했죠. 힘들게 준비를 마친 후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 상을 다시 차리고 기다렸는데 그 순간 태어나 이보다 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식사를 하시라며 모두를 불렀는데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더니 각자 방에서 나온 시댁 식구들은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다들 식사하시라고 불렀는데 어디들 가세요? 우린 갈비집 예약해뒀다.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얘들아, 가자. 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제사 음식 다 차려놨는데 식사 같이 안 하시고요? 아까 네가 만든 거라고 둘째한테 생색내면서 못 먹게 했다며. 그런 음식 나도 안 먹는다. 우리끼리 나가서 먹을 거야. 너나 실컷 먹든지 말든지. 시어머니는 아까 둘째 시누이와의 실랑이가 있던 일을 들었고 제가 만든 음식은 먹을 일이 없다며 다 같이 갈비집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도 화가 나 따지듯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는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남의 식구인 제가 다 준비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말대로 넌 남이잖아. 우리가 왜 남한테 고기를 사줘야 하니? 알아서 해, 먹든지 굶든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꼬듯 마지막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이 집과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아주 확고하게 섰어요. 사실 이 일을 계기로 그나마 있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운 정마저 모두 다 사라졌기도 하고요. 남편은 가만히 이 상황들을 지켜보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렸어요. 이게 지금 다 뭐하는 짓들이야. 오늘 아버지 제사날이야. 이런 날 꼭 이래야겠어? 같이 밥을 먹어야 아버지도 식사를 같이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다들 앉아. 응? 밥 먹고 가. 너는 예전부터 팔불출이더니 여전하네. 네 마누라가 만든 음식이라 속상하냐?
그럼 너희 둘이 앉아서 다 먹고 가든지. 우린 필요 없어. 끝내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 기회를 모두 날린 채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어이가 없게도 힘들게 첫 제사를 위해 준비를 한 음식들은 남편과 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마무리해야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 상당히 미안해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으며 남편이라도 제 곁에 있는 게 어딘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언젠가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저 역시 제대로 남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날의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렇게 전쟁 같은, 아니 어쩌면 마음속 상처만 남게 된 식사 자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제 전화에는 절대 뜰 일이 없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작은 시누이의 전화였죠. 받아보니 작은 시누이가 무슨 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도 별말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죠. 죄송한데요. 저 아세요? 남인데 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지더니 결국 그 이후에 졸도를 했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부턴 제가 제대로 참교육을 해줄 차례였거든요. 시아버지 제사 사건이 끝난 후 시댁 식구들과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렸어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볼 이유가 없다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고요.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등을 진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속이 아니었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마음을 달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작은 시누이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아닌 저에게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엉겹결에 전화를 받았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작은 시누이는 무턱대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나 했네요.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 분 같은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아니 뭐 또 내가 연락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 그래서 좀 곤란해. 당시 작은 시누이는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대표라는 감투를 쓰면서 자랑스러워하며 으스대던 기억이 있었어요. 재수 없긴 해도 나름대로 별탈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사업가 면모는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 세금 탈세를 야금야금 몰래 하다가 결국 누군가의 적발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서 탈세 혐의로 인해 추징해야 할 세금이 상당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고 나 지금 너무 곤란해.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추징금이 무려 5천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네. 나 그런 돈 정말 없거든. 혹시 이렇게 가능하면 나 그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네? 아니 그렇게 탈세를 해먹으셨으면 빼돌린 돈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먹은 거 치고 5천만 원 추징한다고 하면 싸게 먹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고 해야 되나? 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빌리실 생각을 하다니 진심이세요? 그럴 돈 없네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작은 시누이 전화를 받고 적잖이 놀라긴 했어요. 나름 5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슬슬 세무조사가 들어올 법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탈세 정황이 잡혀서 완벽하게 무너질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속내를 들킬 순 없었고 작은 시누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을 가족으로 인정해 준 적도 없는 시누이가 급한 일이 생기니 연락이 오는 것부터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냉정하게 끊어낸 후에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낮에 작은 시누이한테 연락 왔어. 혹시 당신도 들은 거 있어? 아니, 나 연락 안 한 지 꽤 됐잖아. 왜?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자고 하더니 당신한테 연락할 일이 남았대? 아,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체에서 탈세 혐의를 받았나 봐. 해결이랑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 왔더라고. 뭐? 그럴 때만 가족이래. 당신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절대 도와주지 마. 알았어? 뭐 나야 당연히 그럴 돈 없다고 했지. 나는 평생 남이라는데 내가 빌려주고 싶겠어? 그래. 또 연락 오면 무시하고 절대 빌려주지 마. 미안하다.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절대 도와줄 일 없다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저 역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역시 도와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무시를 했더니 정말 급한 상황이었는지 생전 저에게 전화를 할 일도 없던 또 다른 사람인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더니 딸에게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물불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소 놀라긴 했지만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정말 신기한 전화 많이 받네요. 어머님, 저한테 전화도 메시지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은주야, 잘 지냈지? 오랜만이지? 마음에 없는 이야기 그만하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하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셔서 전화하셨잖아요. 예, 은주야, 너 작은 애한테 전화 받았지? 작은 애가 전화했다고 하던데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가족끼리 이렇게 모른 척하고 망하는 거 지켜보고 이럴 수는 없는 법이잖니.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가족끼리라는 그 말이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작게 실소를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태생이 외로운 제가 가족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결국 남일 뿐이라며 저를 밀어냈던 시어머니가 이제와 저를 가족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 오니 가족이라는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야 제가 제대로 복수를 할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죠. 죄송한데요, 어머니. 저 아세요? 저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모르는 남한테는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진 않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세요? 차라리 신용보고 빌려주는 은행을 가세요. 거긴 그래도 친절하게 빌려줄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말고. 아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만든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갈비집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한테 고기 사주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때 완벽하게 결정했어요. 어머니랑 형님들이랑 완벽하게 남이 되기로요. 그러니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뭐? 예, 그건 그때 당시 기분이 상해서 한 말이고 가족끼리 원래 싸우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건데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상황이 급한지 제 말에 변명을 하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친 마음이 다시 열릴 리 없었죠. 아니요, 어머니, 저 어릴 때부터 며느리 되고 지금까지 어머니께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이란 소리네요. 저 남 맞아요. 가족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족 일에 끼지 않을게요. 죄송하지만 돈 못 빌려드려요.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말을 하는 제 반응을 보더니 결국 본색이 드러나면서 화가 났는지 살짝 언짢은 말투로 말하시더라고요. 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형님들 탈세하신 거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라고. 저 세무사예요. 그런 얘기 듣고 대충은 다 알아요. 하물며 남의 일인데 제가 관여할 이유도 없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시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제 대답은 똑같고요. 끊습니다. 너 이 배응망덕한 네 시아버지를 생각해도 네가 이렇게 하면 돼? 니네가 상속도 받아가서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네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며 또 같은 레파토리를 이야기하며 화를 냈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의미 없는 말다툼하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 남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복수를 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큰 시누이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할 목적인가 싶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무시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 차례 전화가 오는 걸 보니 문제가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들리는 소리는 시어머니가 저와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졸도를 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저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며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까지 깎아내린 제가 화가 났는지 그 화를 이기지 못해 뒤로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니 저 또한 급하게 움직여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니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깨어났고 저를 보자마자 아픈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저를 잡더니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면서 한 번만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딱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몸 잘 챙기시라는 말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제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원망 가득한 말만 해댔고 서운함에 그리고 절박함에 악에 차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동안 남이라고 밀어낸 며느리가 이젠 남이라고 인정하고 아무것도 돕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셨겠죠.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실 저는 외로운 사람이고 그대로 가족으로 생각한 작은 시누이가 탈세 혐의로 감옥까지 가게 둘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을 나와 곧바로 작은 시누이를 찾아갔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난 후 상황을 해결해주는 대신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 세무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다 받은 후 사건 처리를 해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안이 크네요. 이거 제대로 대응 못하면 회사 문 닫았을 거예요. 나도 알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정말 다신 안 잊을게. 어머니한텐 제가 도와드렸다는 말 아직 하지 말아주세요. 해결되었다고도요. 어머니도 조금 마음고생은 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오직 작은 시누이와 저만의 비밀로 간직했죠. 비밀로 하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고마워하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 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조건 제시할게요. 그 조건 받아들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다들 저한테 사과 제대로 하세요. 그날 한 말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저를 가족 대우하겠다는 약속도요. 그래, 당연하지. 그건 100번이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버님 묘관리 제사요. 앞으로 저 혼자 하지 않고 모두 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말씀처럼 전 며느리고 아내이고 딸이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하지. 또 뭐 있어? 네,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딱 한 번 도와드리는 게 끝이에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정직하게 제대로 운영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모아두고 조건 제시를 했고 각서까지 받아낸 후에 비로소 해결을 해드렸던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시어머니는 졸였던 마음이 풀리는지 다리가 풀렸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은주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예전엔 그저 네가 우리 집 애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했어. 아주 어리석고 어른스럽지 않은 생각이었지. 그게 가족이 되려 정이 갔던 걸 모르고
이제야 내가 반성한다. 저도 처음엔 절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네 시아버지 안목이 사랑이 딱 맞더구나. 그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날처럼 최선을 다해 대할게. 앞으로는 날처럼 최선을 다해 대할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한 차례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 도움까지 받고 나니 드디어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니 시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결국 저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명절이면 오히려 먼저 준비를 하며 저를 기다리기까지 하고요. 은주야, 이번 명절 음식 뭐 할까? 아버지 뭐 올리면 좋아하시려나? 같이 장 보러 갈 시간은 되니? 그럼요. 어머니, 저 좋아요. 시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시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낼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또 시누이들 역시 좋은 것들이 나오거나 옷이 예쁘면 함께 구매를 해서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이제야 좀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남편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며 지내왔다는 사실로 늘 저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좀 더 저를 사랑해주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편해져서 그랬는지 놀랍게도 저희 부부에게 노력을 해도 찾아오지 않던 새로운 생명이 선물처럼 왔어요. 전 임신 중이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완벽하게 다르게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남들은 통쾌한 사이다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전 절 위해 그리고 우리 아빠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던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가족과 함께 저에게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좀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낼 거예요.